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중화사상인데요. 이게 오늘날 국제사회, 특히 우리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화사상,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현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뭘 가리키고 있나,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화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현대 중국의 어떤 정책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여러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네, 이게 단순한 뭐랄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지정학적인 움직임의 어떤 배경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료들을 보면 이 중화사상이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서 때로는 좀 공격적인 대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 확대 이런 걸 정당화하는 어떤 이념적 틀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국들이 느끼는 그런 복잡미묘한 감정들, 압박감 같은 것들도 상당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먼저 이 중화사상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설명을 보면 기본은 이거 같아요. 중국이 스스로를 세계 문명의 중심이다. 이렇게 여기는 생각.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의 기준이고 중심이라는 그런 세계관이죠. 옛날 황제를 뭐 하늘의 대리인, 천자라고 부르고 또 자기들 그 중원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자료들 분석에 따르면 이 오래된 관념이 현대 중국의 인식에도 여전히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 중국 정부가 가진 어떤 뭐랄까 문화적인 우월감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문명이나 체제를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자신들의 것이 가장 우수하고 보편적이니까 그렇지 않은 건 좀 교정해야 할 대상이다.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자료들을 쭉 보면 덩샤오핑 시절에는 유명한 도광양회, 그러니까 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이런 기조였잖아요. 네네, 몸을 낮추는 전략이었죠. 근데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로는 확 달라져서 중국의 꿈, 중국몽 이걸 내세우면서 훨씬 더 공세적으로 변했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렇죠. 뭐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 또 2049년에는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딱 제시했고요. 그리고 특히 대만 통일, 이게 핵심 과제다. 이 점이 여러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은 이 중군몽 선언 자체를 기존의 그 서구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런 기조 변화가 외교 무대에서는 그 전랑 외교라는 걸로 나타난다고요. 늑대 전사 외교.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네, 좀 살벌하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 조용히 힘을 치우는 게 아니라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기들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고 때로는 뭐 상대방을 좀 거칠게 압박하거나 심지어 위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던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을 쓰고 있다고 이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워낙 뭐 규모가 크니까 영향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경제 전략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그 1대1로 구상입니다. 아, 네.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쫙 있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 뭐 개발 프로젝트처럼 보이잖아요. 참여국들 발전도 돕고. 그렇죠. 그런 명분을 내세우죠. 근데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구상의 이면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뭐랄까, 일종의 신제국주의 전략이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면서요. 신제국주의요. 와,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참여국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작동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신제국주의라고까지 불릴 정도면 여기서 이제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료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부채 함정, 영어로는 데트 트랩이라고 하죠. 이 전략입니다.
부채 함정, 빚으로 덫을 놓는다 이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한테 그 나라가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빚을 제때 못 갚는다 그러면 그 대가로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자산, 예를 들어 항구나 철도 같은 거요. 이런 걸 아주 오랫동안 99년 이렇게 사용하거나 운영권을 가져가 버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 스리랑카 항구 사례가 있었죠. 한반도타 항구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 언급됩니다. 99년간 중국에 조차됐죠. 그래서 자료들은 이런 방식이 꼭 마치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군함 대신 돈을 앞세우고 대포 대신 계약서로 식민지를 확보했던 방식과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 그 차이마 머니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 영향력 행사가 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자료에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21년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그 요소수 대란 사태. 아, 네.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게 바로 예시로 제시됩니다. 중국이 특정 원자재, 그러니까 요소수의 수출을 갑자기 통제하니까 한국의 물류 시스템 거의 전체가 마비될 뻔했던 사건이었잖아요. 맞아요. 화물차들이 멈춰서고. 네, 그래서 자료들은 이 사건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어떤 높은 공급망 의존도가 어떻게 순식간에 우리 일상과 경제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로 확 번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특정 산업에 뭐랄까 숨통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그냥 드러내 보인 셈이군요. 그렇죠. 언제든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경제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보면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도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중국이 보였던 반응인데요. 여러 자료에서 아주 상세히 다뤄지고 있어요. 네, 그때 정말 시끄러웠죠. 네, 우선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통보를 한 게 아니었죠. 그냥 문화, 관광, 유통,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아주 광범위하게, 근데 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경제보복을 가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소위 한알령 같은 거요. 맞아요. 롯데마트 철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근데 더 나아가서 이후에 사태를 좀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 측에 요구했던 조건들이 있어요. 이른바 삼볼 약속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 삼불.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국의 MD 체제에 불참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 국가의 주권적인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 소지가 아주 크다. 이렇게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심지어 그때 주한 중국 대사가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 막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사례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발언도 나왔었죠. 외교관의 발언으로는 정말 이례적이고 어떻게 들으면 좀 위협적으로까지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네요. 어떤 압박의 일환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압박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바로 홍콩 사례라고 자료들은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홍콩.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네, 원래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을 때 일국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안에 두 개의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네, 50년간 보장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약속이 사실상 그냥 무너지고 이제는 일국일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변질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질되었다는 건가요? 우선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제정해서요.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구속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선거제도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중 성향의 인사들만 당선될 수 있도록요. 홍콩의 어떤 자치권이나 정치적 자유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자료들은 지적합니다. 마지막 남은 민주진영 정당마저 해산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홍콩 사례를 보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이 유사시에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던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네, 그게 정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분석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을 움직여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에요. 아, 북한을 이용해서 우리를 묶어둔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랑 주한미군은 당연히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하니까 대만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크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들은 이걸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대만 침공 작전을 좀 더 쉽게 하려는 일종의 제2전선 형성 전략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와, 이건 뭐 동북아시아 전체를 그냥 극도의 불안정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네요. 네, 정말 위험한 발상이죠.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 행보도 만만치 않다고 자료들은 지적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침공을 가상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워게임 분석 결과를 인용해서 만약 실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 경제의 GDP의 23.3%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23.3%요? 거의 4분의 1인데. 엄청하네요. 네. 그리고 유사시에는 한반도나 일본 안에 있는 미군 기지 같은 주요 군사 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시사하기도 하고요. 서해, 우리 황해를 자기들 앞바다처럼 만들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군 관할 수역에 군사 정찰용으로 보이는 아주 큰 부표를 몰래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 서해 근해까지 접근해서 거의 무력 시위 같은 훈련을 벌인 사례, 이런 것들이 다 언급돼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 정치, 군사를 넘어서 소위 소프트 파워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런데 이 자료들에서 묘사하는 걸 보면 이것도 뭐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공세적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 파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하다는 분석이 많아요. 자료들은 중국 공산당의 그 중앙선전부가 주도를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종의 사상전, 그러니까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합니다. 사상전이요? 네, 그냥 단순하게 문화를 교류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화 사상의 우월성을 막 알리고 중국 공산당 체제가 정당하다, 이걸 홍보하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프로파간다 활동이다,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꼽고 있더군요. 이건 좀 놀라웠어요. 우리가 보는 영화에도 그런 게 있다니. 네, 이게 거대한 중국 영화 시장 그리고 막대한 자본력, 이걸 무기로 활용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스스로 알아서 중국 공산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영화 내용을 막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거죠. 이른바 자가검열, 셀프 센서십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아, 알아서 기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티베트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처럼 중국 정부가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재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왜곡하는 식으로요. 심지어는 영화 속에 노골적으로 막 중화 코드를 막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하던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중국인 영웅이 딱 나타나서 세상을 구한다든지. 아, 네. 가끔 그런 장면 본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중국의 무슨 첨단 기술력이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던 배우를 블록버스터 영화에 캐스팅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언급되더라고요. 인권 문제에 좀 둔감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행태까지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요. 네,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잠식하려는 시도 역시 자료들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네요.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한 동북공정 같은 거요. 네, 동북공정이 대표적이죠.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지방정권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김치나 한복 같은 우리 고유 문화까지 중국에서 유래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위 김치공정, 한복공정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잖아요. 맞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주 시끄러웠죠. 자료들은 이런 시도들이 그냥 단순한 문화적 해프닝이 아니라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문화를 중국 문화의 하위 범주로 완전히 흡수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역사의 뿌리, 그 시원까지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아주 체계적인 작업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와, 그건 정말 한국인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그냥 근본부터 흔들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죠. 특히 우리 기업들의 피해 사례가 좀 언급되던데요. 네, 그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게 패턴이 좀 비슷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LG 같은 곳에 처음에는 협력 관계를 맺자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 기술이나 생산 노하우를 싹 습득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 바탕으로 더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몰아내는 거죠. 아, 기술 빼가기. 네,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지적이 자료에 나옵니다. 핵심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뭐 아주 높은 연봉을 예시하면서 핵심 인력을 통째로 빼가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언급되고요. 어떤 분야에서 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요? 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식으로 한국이 현재 강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뭐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기술 다방면에 걸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중국의 행보들이 주변국들 그리고 국제사회 전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까? 우선 대만의 경우를 보면요. 이건 뭐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쵸.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겠죠. 네, 자료들은 대만이 중국의 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영토 통일 목표에서 정말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다고 분석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양안 간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경제에 거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돼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한 연구에서는 세계 GDP의 약 10%, 금액으로는 10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고요. 특히 한국은 GDP의 23.3%가 그냥 증발하는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와, 23.3%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네요. 홍콩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민주주의나 자치 시스템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이 엄청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냥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게다가 최근에 그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대만의 핵심 기업인 TSMC가 최첨단 공정 설비랑 핵심 인력까지 미국 애리조나로 대규모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뉴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들은 이것 때문에 대만 내부에서조차 미국이 과연 대만을 끝까지 지켜줄까? 미국한테 이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예전 같지 않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과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그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죠. 그렇군요.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료들을 보면 그야말로 뭐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묘사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보, 경제, 문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자료들은 분석합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우선 안보 위협부터요. 네, 첫째가 바로 그 심화되는 안보 위협입니다. 최근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게 점점 더 대담해지고 노골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도발과 연계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중러북 연대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죠. 심지어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만약에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국이 북한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켜서 사실상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와, 그건 정말.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압록강 바로 너머에 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과 수많은 핵무기를 직접 마주하게 되는 셈이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안보적 재앙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협도 만만치 않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 경제 주권의 잠식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소수사패에서 봤듯이 특정 품목에 대한 높은 대중국 의존도는 언제든지 경제 보복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기술 탈취나 불공정 경쟁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간 정말 피땀 흘려 쌓아온 반도체, 배터리 같은 초격차 기술 우위가 지금 아주 빠르게 잠식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따라잡히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그냥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동북공정이나 김치한복 공정 같은 그런 노골적인 역사 왜곡 시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해커 조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공공기관 웹사이트 해킹 공격이라든지
또 온라인 공간에서 한국 문화를 막 폄훼하고 양국 국민 간의 갈등을 일부러 막 조장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합니다. 그냥 단순한 문화 논쟁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 이면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흔들고 사회적인 분열을 야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참, 듣다 보니 정말 여러 면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조차도 중국과는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다 이런 분석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념이 같은데도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베트남은 과거에 1000년 동안이나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팽창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경계심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남중국해의 서사군도, 파라셀군도랑 남사군도, 스프레틀리군도 이 섬들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네,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죠. 네. 그래서 자료들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베트남이 역설적이게도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이른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친미 성향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념보다는 실리가 우선하는 국제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옥의 여러 행보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중 정서를 확산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군요. 네, 자료들은 바로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2022년에 실시된 요떤 국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 81%뿐만 아니라 스위스 72%, 일본 69%, 호주, 캐나다 같은 서구 선진국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이게 단순히 미중 패권 경쟁 같은 그런 정치적인 계산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해요. 중국이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라든지 인권 문제, 또 투명하지 않은 정책 결정 과정 같은 것들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같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들의 어떤 근본적인 불신을 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서에 좀 도전을 하면서 자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압박, 군사력 과시, 또 문화나 역사서서 전파 같은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론적인 분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국가들에게 아주 실질적이고 다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촉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비해야 한다.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종속 시도라든지 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문화적, 역사적 공세 같은 것들. 그 위협의 본질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그 대응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언급되었나요? 자료들에서는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또 동맹이나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만 보기보다는 때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냉철한 조언도 담겨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모두 살펴본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경제 뉴스라든지 정치적인 갈등, 심지어는 문화적인 논쟁까지 언뜻 보기에는 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냥 개별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이 분석하고 있는 중화사상 기반의 지정학적 변화라는 아주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서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네.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그런 작은 사건들 속에 더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언 때문에 시끌시끌했죠. 국내 사는 중국인들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하자 이 얘기요. 네, 맞아요. 정치권에서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투표권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우선 지금 법이 어떤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표권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영주권, 그러니까 F5비자를 받고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 이분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지방선거에 한해서군요. 네, 그게 중요해요.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딱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뽑는 선거, 거기에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일에 참여할 권리를 주겠다 이런 거네요. 외국인도 여기서 세금 내고 법 지키면서 사니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취지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니까 뭐랄까 자신의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결정하는 과정에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자. 네, 그런 거죠. 일종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군요. 그렇죠. 책임에 따른 권리 부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제한 외국인 투표권 논쟁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얘기도 나오고 이게 혹시 반중 정서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또 실제 외국인 투표 영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따져보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문제가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법 자체는 영주권 받고 3년 지난 모든 외국인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유독 중국인 투표권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통계가 좀 재밌던데요? 아, 네.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법 조항만 보면 특정 국적을 언급하진 않았죠. 근데 현실을 딱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SBS 뉴스 자료 같은 걸 보면요. 지방선거 투표권 가진 외국인이 한 12만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네, 12만 6천 명? 이 중에서 중국 국적자가 거의 10만 명이에요. 9만 9천 명 정도? 비율로 따지면 거의 80%에 육박하죠. 78.9% 정도 됩니다. 80% 가까이요? 와, 이건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특정 국적 쏠림 현상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 얘기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중국인 투표권 문제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강한 거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때 중국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김기현 대표 쪽에서 말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상호주의. 국제관계에서 자주 듣는 단어인데 이 투표권 문제에서는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죠. 상대방 국가가 우리 국민한테 어떤 권리를 안 주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한테 똑같이 그 권리를 안 줘야 한다. 이런 원칙이요. 아, 네가 안 주니 나도 안 준다. 그렇죠. 투표권을 적용하면 중국이 중국 사는 한국 영주권자한테 투표권 안 주니까 우리도 한국 사는 중국 국적자한테 투표권 주지 말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만 봐도 거기 사는 한국 영주권자들 투표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민도 못 받는 걸 왜 우리가 주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논리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시각도 있어요. SBS 뉴스 보면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 자체는 맞다고 보면서도 이걸 적용하려면 중국만 딱 집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 안 주는 모든 나라, 외국인한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좀 더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아, 특정 국가만 겨냥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런 문제 제기인 셈이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애초에 이 법이 2005년에 만들어질 때 다른 배경이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노태정 팟캐스트나 SBS 뉴스 자료를 보면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법이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때 마침 일본이 제일동포들한테 참정권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아, 일본과의 관계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주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줌으로써 일본을 좀 압박하고 또 국제사회에는 우리는 이렇게 선진적이다,
보여주려는 그런 외교적인 의도도 있었다는 해석이 있어요. 외교적 카드로 쓰려 했다는 거군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서 반론도 당연히 있겠죠. 특히 야당 쪽에서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민주당 같은 야권에서는 이걸 내년 총선용 카드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여당이 일부러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지지층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SBS 뉴스 자료에도 나오지만 특정 국가, 즉 중국을 꼭 집어서 문제 삼는 게 외교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고 또 국내 사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옵니다. 상호주의 말고 호혜주의라는 관점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호혜주의요? 상호주의가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느낌이라면 호혜주의는 좀 더 포용적이에요. 뭐 군사나 무역처럼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한 부분은 상호주의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투표권처럼 좀 보편적인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먼저 좀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자. 이런 주장인 거죠. 우리가 먼저 베풀자는 거군요. 네, SBS 뉴스 자료 보면 실제로 지금 한 40개 나라 정도가 자기 나라에 사는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고 있고요. 그중에 한 25개 나라 정도는 우리 국민한테도 투표권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근거로 들면서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니까 좀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외국인 유권자들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아까 12만 6천 명이라고 하셨는데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외국인 투표율이 13% 정도에 그쳤어요. 13%요? 네. 그러니까 12만 6천 명 중에서 실제로 투표하러 나온 사람은 한 1만 6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죠. SBS 뉴스에서는 이걸 뭐 외국인 유권자 1,000명 중에 서너 명 투표한 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와, 13%면 전체 투표율 생각하면 정말 낮은데요.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아닌가요? 네, 대체로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전체 유권자 수를 생각하면 이분들의 표가 선거 판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영향력이 아주 제한적이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죠.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아주 막 표 차이가 적게 나는 곳에서는 그렇죠.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막 당락이 갈리는 그런 초박빙 지역에서는 혹시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아둘 수는 없겠죠.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투표권 논쟁이 단순한 선거법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노태정 팟캐스트 내용을 보면 이게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문제랑 아주 깊게 연결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자학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어학당 같은 건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대학 같은 기관이랑 협력해서 중국어 가르치고 중국 문화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노태정 팟캐스트 같은 자료들에서는 이 기관의 실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제기해요. 이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거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통일전선 공작기구 아니냐. 이런 비판이죠. 통일전선공작기고요. 단순한 문화원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통일전선이라는 게 보통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해외로 뻗어나가게 하고 뭐 반대 세력은 관리하고 우호 세력을 만드는 그런 전략 조직을 의미하는 걸로 많이 해석되거든요.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네, 운영 방식이 좀 독특해요. 보통 뭐 프랑스 문화원이나 독일 문화원 이런 곳들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자학원은 주로 외국 대학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운영비, 교재, 심지어 강사 파견까지 중국 정부 쪽, 그러니까 국가 한반이라는 곳에서 직접 다 지원을 해줍니다. 아, 대학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중국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대학으로서는 재정 부담이 없으니까 매력적일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들인가요, 구체적으로? 비판의 핵심은 가르치는 내용이랑 활동 방식에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체제를 너무 좋게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천안문 사태, 티베트, 위구르 인권 문제 같이 중국 정부가 좀 민감해하는 사안들은 일부러 빼거나 축소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아, 좀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 네.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좀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학생이나 교수, 또 지역사회에 좀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중 네트워크를 만들고 길게 봤을 때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을 키우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게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로 활동을 넓힌다는 점도 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노태정 팟캐스트 자료 보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여행 보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해외에서는 좀 문제시되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공자 학원의 실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아예 퇴출시키거나 문 닫게 하는 움직임이 꽤 확산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때 100개가 넘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10개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18개에서 10개 미만으로요?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정반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노태정 팟캐스트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대학에 22개, 중고등학교에 16개, 그리고 사설학원 1개까지 해서 총 39개의 공장학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다 운영국이라니 좀 충격적이네요. 공자학원 말고도 중국 활동 관련해서 다른 우려들도 자료에 있었죠? 뭐 동방명주 식당 사건 같은 거요? 아, 네. TV조선이나 노태정 팟캐스트 자료를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서울 강남에 있던 중식당 동방명주요. 그 대표였던 왕해군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곳이 사실은 중국의 비밀경찰 거점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크게 제기됐었죠. 비밀경찰 거점 의혹이요? 네. 그리고 뭐 주옵카라는 인물처럼 중국이랑 연결된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국내 정치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왕해군 씨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어요. 아, 그 사진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식당 주인이 아니라 뭔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아니냐, 이런 의심을 키웠죠. 특히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문화를 생각하면 대사 바로 옆자리에는 아주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국내 정치권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네, 노태정 팟캐스트 자료에서는 그런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주옥파 같은 인물이 여야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는 점.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기 15년 전부터 중국 공산당 쪽에서 공을 들여서 관계를 맺어왔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 15년 전부터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 만나서 약간 훈계 듣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논란도 있었고,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초청받아서 경비 지원받고 티베트 방문했던 일 같은 거요. 이런 사례들이 언급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예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도 중요해 보이던데요? 그렇죠. 노태정 팟캐스트에서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안미경중이라고 했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게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안미경중이 깨졌다. 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강화하면서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또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게다가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에서도 중국이 엄청나게 따라오면서 이제 경제관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더 이상 중국을 그냥 큰 시장으로만 볼 수는 없게 된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다수의 정서랑 일부 엘리트 계층의 인식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노태정 팟캐스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포인트인데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 한 80% 정도는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80%면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런데 유독 정치나 경제, 학계 일부 엘리트 그룹에서는 여전히 좀 친중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과거부터 이어진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공을 들인 포섭 활동의 결과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었죠. 간첩죄 적용 문제요. 아, 네.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죠.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서 활동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적국이요? 네. 그런데 지금 법률상 중국은 우리나라의 적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가 있어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법에 빈틈이 있는 거예요. 노태정 팟캐스트 자료 보면 이 적국이라는 단어를 외국으로 바꾸려는 법 개정 시도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합니다. 아, 법 개정이 안 됐군요. 네. 그 외에도 뭐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라든가 부정수급 문제 이런 것들도 자료에 있었죠. 네, 맞아요. 건보 재정 문제요. 네, 뉴스TV 추선 자료 같은 걸 보면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특히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사례 중에서 중국 국적자 비율이 한 70%나 된다는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을 좀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와, 정말 여러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게 단순히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냐 마냐 이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국가 운영 시스템, 외교, 안보, 사회 통합까지 다 건드리는 아주 여러 층의 문제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쟁점이 사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결국 이 문제가 법적인 정당성, 뭐 외교적인 고려,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 정체성이나 안보 문제까지 다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과 정보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창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투표율은 낮아서 당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또 현실적으로 특정 국적, 그러니까 중국 국적 유권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공자학원 문제라든지 정치권 개입 의혹처럼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장기 거주 외국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어떤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 이것과 동시에 혹시 모를 외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내부 간섭 가능성을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는 국가적인 필요. 이 사이에서 말이죠. 특히 지방자치, 우리 동네 민주주의 영역에서요. 이런 민주주의의 포용성은 지키면서도 외부 요인 때문에 그 본래 취지가 왜곡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건강성을 유지할 방법은 무엇일지 보내주신 자료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 중국 국적자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여러 뉴스 기사나 또 영상 기록들을 바탕으로요.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사건, 사고들, 그리고 좀 민감할 수 있는 안보 관련 의혹까지 그 복잡한 내용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요. 통계 자료도 보고 실제 사건 사례들도 보고 또 정보활동 의혹이나 사회적 여론 같은 이런 다양한 조각들을 좀 맞춰보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현상을 뭐랄까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됐잖아요. 그 직후에 나타난 사회 분위기 변화부터 좀 짚어보죠. 온라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글 같은 게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 네. 동시에 서울 대림동처럼 중국 분들 많이 계신 곳에서는 일부 단체가 반중 집회를 열기도 했죠.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 이런 구호도 나왔고요. 네, 맞아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 특정 정책이나 사건 하나가 사회 전체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걸 보면요. 그 집회 지역 근처 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좀
혐오 표현에 노출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 이웃 괴롭히지 마라 이러면서 맞불 집회까지 열렸다고 하니까 이게 갈등 양상도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은 좀 불안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상인분들은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하시더라고요. 한 상인분 인터뷰가 기억에 남는데 관광객들은 우리한테 팔아주러 오시는 분들인데 내가 다른 나라 가서 그런 대우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참.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교류의 필요성이랑 또 사회적인 불안감 사이에서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죠. 네,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은 아닌 것 같고 통계 수치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거의 절반이 중국 국적자라고 나오네요. 네, 그 수치가 꽤 높죠.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범죄가 한 1만 6천여 건 있었는데 그중에 중국인이 7,400건 정도. 그러니까 한 44.6% 정도 되는 거죠. 이 비율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40%대 후반을 유지해왔다고 하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볼 점은 우리나라에 계신 외국인 중에 중국 국적자 비율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범죄율은 그거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네요. 물론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 관련 범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폭력, 마약,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 순서이긴 한데요. 특히 그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범 중에서 중국인 비율이 2022년에는 거의 80%에 가까웠고 올해 상반기에도 60%가 넘었다는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통계 숫자만으로는 사실 뭐랄까 현실적인 위험이나 불안감을 직접 느끼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잔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건들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좀 많이 언급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 카지노에서 게임 방식에 좀 불만을 품은 중국인 4분이 소란 피우다가 보안 요원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다른 카지노에서는 큰돈을 잃은 중국인 남성이 환전상을 호텔로 유인해서 살해하고 현금 1억 원 정도를 빼앗아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죠. 와, 무기징역이요? 네, 자료를 보면 이런 카지노 관련해서 감금이나 폭행 사건이 제주에서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정 장소에서 갈등이 심해지는 현상은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카지노 말고도 그 술에 취한 60대 중국인 여성이 70대 택시기사님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죠. 아, 네, 그 사건도 참... 목적지를 제대로 말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욕설하면서 머리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랬다는데 피해 기사님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실 정도로 충격이 크셨다고 해요. 아이고... 해당 영상 자료에서는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실형 선고율이 17%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처벌 수위가 낮으면 자칫 범죄를 좀 용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 통계를 넘어서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그 파장 같은 걸 좀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환전상 살해 사건처럼 강력 범죄도 있고 또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이 교통사고 내고 도망간 사건도 있었고요. 이게 점점 더 좀 조직적인 범죄 양상도 보이는 것 같아요. 국경을 넘나드는. 중국의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이요. 한국의 20대, 30대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거의 300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 계좌로 받아서 이걸 또 가상화폐로 세탁한 다음에 해외로 빼돌린 사건도 있더라고요. 아, 그 사건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한국 청년들은 수수료로 돈을 받고 만약에 걸리면 나는 취업 사기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입막음까지 미리 시켰다고 하니까 와, 진짜 치밀하네요. 맞습니다. 범죄 조직이 국경 넘어서 활동하고 또 국내 젊은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심지어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까지 악용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죠. 단순 폭력 사건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 범죄를 넘어서 이제 자료에서 좀 더 심각하게 다루는 문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그 간첩 활동 의혹입니다. 최근에 한국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중국인 정모 씨가 구속 기소됐는데 이 사람이 최소 10명으로 이루어진 간첩 조직의 일원,
그러니까 행동책이었다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꽤 컸어요. 네,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진짜 상당히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중국군 연합참모부 소속으로 보이는 정보요원이 총책임자 역할을 하고 SNS로 지시를 내리고 그 아래에는 기밀 가치를 평가하고 가격을 매기는 역할, 또 첩보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만들고 정보를 받는 대면 접촉 역할, 이런 식으로 딱 분담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분업이 확실했군요. 그렇죠. 구속된 정 씨가 바로 이 대면 접촉을 맡았던 거고요. 이런 치밀한 분업 구조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사람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총책이랑 같이 타이완에서 반중단체나 독립운동단체 동향 수집 활동도 했다고 하니까 이들의 활동 범위가 단순히 한국 군사기밀에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현역 군인을 포섭한 과정도 꽤 구체적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제3국에서 직접 만나서 접촉하고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포섭된 군인은 그냥 정보를 넘기는 걸 넘어서 자기가 필요한 기밀 목록이랑 가격표를 먼저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중국 정부가 신변 보호해달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다고 하니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와, 적극적이었네요. 네, 기밀 제공 대가로 총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받았다고 조사됐고요. 접근 방식도 되게 교묘했어요. 처음에는 군 관련 정보 나누는 온라인 공개 채팅방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도 군인인 척 위장해서 들어간 다음에 나는 군사연구원인데 연구에 필요하다 이러면서 접근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나서는 선급금으로 350만 원을 딱 주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군사 기밀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했다고 해요. 뭐 2급, 3급 기밀은 300만 원, 대외비 문건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가격표까지? 네, 요구하는 정보 수준도 점점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한미연합훈련 자료 정도였는데 점차 미군 작전 계획이나 사드 관련 정보, 심지어 핵작전 지침이나 한미 양국의 첨단 무기 정보까지 진짜 핵심적인 정보까지 요구했다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그렇죠.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도 점점 진화했어요. 초기에는 몰래카메라를 주거나 온라인 서버에 파일 올리게 하는 식이었는데 나중에는 오피스텔이나 펜션 같은 특정 장소에 기밀 담긴 SD카드를 몰래 숨겨두고 찾아가는 방식,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서로 직접 만나지 않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데드드로.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건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추적을 피하려고 SD카드 내용을 일부러 삭제한 다음에 넘기게 하고 나중에 이걸 다시 회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방식까지 썼다고 하니까 정말 치밀하다고밖에 할 수 없죠. 와, SD카드를 지웠다가 다시 복구하는 방식까지 썼다는 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데요? 이런 수법이 간첩 활동에서 원래 자주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건만의 특징일까요? 데드드롭 자체는 고전적인 스파이 수법이죠. 근데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다시 복구하는 건 현대 기술을 활용한 좀 변형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0건 정도의 기밀이 넘어가고 총 6천여만 원 정도가 오간 걸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좀 비슷한 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자료에 몇 건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인 고등학생 2명이 관광비자로 들어와서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수원, 오산, 청주 같은 주요 공군기지 근처에서 망원렌즈 카메라로 전투기 사진을 400장 넘게 찍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죠. 아, 네. 그 고등학생들 사건. 본인들은 그냥 취미라고 주장했다는데 그 시기나 장소 또 사용한 장비 같은 걸 보면 단순 취미로 보기에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분석이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부모가 베이징 공안 소속이라고 주장했고 과거에도 여러 번 입국해서 군사시설이나 공항을 찍은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또 다른 사례로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부산 해군기지 근처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서 정박 중이던 미군 항공모함 시오도어 루스벨트 호를 촬영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 학생들도 과거에 미군 핵 잠수함이나 다른 항모를 찍은 전력이 있었고 일행 중 한 명은 중국 내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힌 경력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수 공산당원이요? 네. 그리고 국정원 청사를 렌터카 타고 촬영에다가 적발된 40대 중국인 남성이나 비행금지 구역인 제주공항 근처에서 드론 날린 중국인 관광객 사례도 있었고요.
국정원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국정원 분석은요, 이런 드론 촬영이나 기지 근처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이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 정보를 얻으려는 저강도 정보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강도 정보 활동? 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간첩 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활동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방첩 역량을 좀 분산시키고 사회 전반의 안보 경각심을 무디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처하는데 법적인 한계도 좀 지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간첩죄는 사실상 북한 관련 활동에만 적용되는 경향이 강해서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걸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법 적용에 한계가 있군요. 네, 그래서 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료에 언급된 박준태 의원도 통계로 나타나는 범죄 비율 증가는 국민 불안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광 활성화 노력과 함께 출입국 관리나 사전 검증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중국의 정보 활동 의혹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 사례들도 좀 나오네요. 네, 맞아요. 특히 타이완 사례가 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직 군사정보국장이 주장하기로는 타이완 내에 잠복 중인 중국 간첩이 5,000명 이상일 수도 있다고 추산할 정도랍니다. 5,000명이요? 와. 네, 정부, 정당, 군, 연구기관 할 것 없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의혹이죠. 실제로 2020년 이후에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159명이나 되고 그중에 현역이나 퇴역군인이 95명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권당 인사나 심지어 총통 경호부대원까지 연루된 사건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간첩 체포 건수도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총통 경호부대원까지? 네, 타이완의 전직 정보 관리는 또 미인계 역시 주요한 포섭 수법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필리핀에서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3차례나 중국인 간첩 체포 소식이 있었다고 하죠? 네, 남중국해에 있는 자국 군사기지를 무임기로 촬영하거나 대통령궁이나 미 대사관 같은 아주 민감한 시설 근처에서 도청 장비를 실은 차량으로 정보를 모려한 혐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자국 군을 겨냥한 중국의 간첩 활동 증가에 우려를 표명할 정도였으니까요.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네.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국내에서는 또 불법 입국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나 태안 같은 서해안에서 중국인들의 해상 밀입국 시도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요. 해경에 따르면 해상 밀입국 시도자의 96%가 중국인이랍니다. 96%요? 아니, 무비자 입국 제도도 있는데 왜 굳이 위험하게 바다를 건너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걸까요? 그 점이 좀 의문인데요. 그게 참 자료를 보면요.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거나 범죄 경력이 있어서 추방당한 사람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정상 입국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소형 보트 엔진 기술이 좋아져서 중국 연안에서 한국 서해안까지 직접 항해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예전처럼 중간에 다른 데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니까 밀입국 비용이나 시간도 줄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가장 걱정되는 건 이분들이 국내에 아무런 기억 없이 들어온다는 점 같아요. 말 그대로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유령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신원 파악이 안 되니까 만약 이분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하거나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밀입국 경로가 단순히 사람만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라 마약이나 총기 같은 위험한 물건들의 밀반입 루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한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면 다른 위험한 것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 불법 체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랑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비자 입국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관광객 유치 같은 걸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과거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계속 무비자 입국 확대 정책을 검토하거나 추진해온 게 사실이죠. 결국 우리 사회는 이 안보 강화의 필요성이랑 또 경제 활성화라는 기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좀 어려운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여러 겸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범죄의 통계와 충격적인 개별 사건들, 또 고도로 조직화된 간첩 활동 의혹과 그 수법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사회적인 불안감과 갈등, 여기에 국경 관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불법 입국 문제까지.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나타난 안보상의 우려는 당연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동시에 특정 국적이나 집단 전체에 대해서 섣불리 일반화하거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경제적 교류의 필요성과 안보 강화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 나눴던 현행법의 한계, 예를 들어 간첩죄 적용 범위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온라인 채팅방, 드론,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것들.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쓰는 기술이나 플랫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아주 정교한 정보 수집 활동이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어쩌면 국가안보라는 큰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각자가 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또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작은 빈틈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캄보디아 관련 뉴스 때문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문제, 캄보디아에 자리 잡은 중국계 범죄 조직 문제에 대해 청취자분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단순 온라인 사기 수준이 아니고요. 인신매매, 납치, 또 특히 한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력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와, 정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자료는 YTN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제목이 에디터픽 캄보디아는 빙산의 일각, 중국인들 속을 급습해 대대적 소탕 이거예요. 실제 보도 내용이랑 뭐 인터뷰, 피해자 증언 같은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요.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도대체 캄보디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범죄 실태나 규모,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하필 캄보디아인지,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핵심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YTN 보도를 통해서 그 실상을 한번 파헤쳐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시작부터 좀 안타까운 사건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8월이었죠. 캄보디아 캄푸주 보코산 근처에서 20살 넘은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인들한테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정말 들끓었고요. 가해자들은 현지에서 구속 기소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실제로 그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7월이었나요? 전국적으로 온라인 사기 소탕 작전을 지시했거든요. 그 이후로 캄보디아 당국이 계속해서 그 외국인 대상 범죄 있잖아요. 납치, 감금, 협박, 뭐 온라인 사기 이런 데 연루된 중국인들을 계속 잡고 있어요. 바로 최근 10월에도 푸놈펜에서만 11일에는 중국인 57명 포함해서 89명, 9일에는 또 다른 고급 빌라에서 중국인 18명, 다 온라인 사기 혐의로 체포했고요. 이게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와, 11일에 잡힌 사람들 국적 보니까 네팔,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진짜 다양하네요. 이게 중국계 조직이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담자가 꼭 중국인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국적이죠, 사실상.
근데 또 한편에서는 캄보디아 경찰이 이런 인권 유린을 뭐 사실상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고요? 이제 와서야 단속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 거죠. 그런 지적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소위 범죄 단지라고 부르는 곳들이 캄보디아 안에 무려 400개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400개요? 네. 이런 곳에서는 온라인 사기는 뭐 기본이고요. 강제노동, 사람을 사고 파는 이심매매,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400개라는 숫자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뭐 국가 시스템 차원의 어떤 묵인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규모라고 봐야죠. 아니, 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곳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걸까요? 들어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아직도 월 1,000만 원 보장, 해외 취업, 아니면 뭐 간단한 텔레마케팅, TM 업무 이런 광고가 그냥 올라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런 광고들이 계속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현지에서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시는 오창수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젊은 한국 청년들이 살려달라면서 구조 요청을 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고수익 번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갔다가 완전히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막상 가보면요. 약속했던 그런 고수익 일자리 전혀 없고요. 현실은 뭐 보이스피싱, 아니면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온라인 연애 사기, 아니면 불법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 유도하는 사기, 심지어 공무원 사칭 범죄까지 이런 데 강제로 동원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 거부하거나 뭐 소위 실적을 못 내면 바로 협박이랑 폭행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오창수 선교사님은 피해자들이 조직원들한테 진짜 무자비하게 맞고 심지어 전기 고문까지 당하는 영상을 직접 보셨다고 증언했어요. 정말 참혹한 현실이죠. 오 선교사님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 지난 5년 넘게 수십 명을 구해내셨다는데 그 과정 들어보면 정말 영화 같아요. 총든 조직원들 감시 피해서 청년들 탈출시키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고 또 막 급하게 차에 태우려는데 청년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고요. 와, 진짜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잡혀 있을 걸로 추정되는 한국 청년이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 구조된 피해자나 뭐 조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증언은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아까 언급된 YTN 영상에도 ABCC 같은 분들 증언이 나오는데 종합해보면 손톱 뽑거나 손가락 자르는 그런 고문은 뭐 예사고요. 돈 받고 다른 범죄 조직에 사람을 그냥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가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을 팔아넘겨요? 네, 심지어 한 증언자는 하루에 한 명꼴로 죽어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CC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들이 쓰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있잖아요. 거기에 고문 사진이나 시체 사진 같은 걸 막 올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뭐 자랑처럼 떠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도 너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회상했어요. 세상에. 특히 푸놈펜이나 시아누크빌 같은 좀 큰 도시에서 실적이 안 좋거나 빚을 지면요. 국경 지역인 포이펫이나 바벳 같은 곳으로 팔려간대요. 근데 거기는 정말 뭐랄까 마지막으로 가는 동네 이렇게 불릴 만큼 더 위험하고 더 가혹한 곳이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이 돋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네요. 왜 다른 나라도 많은데 유독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가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잔인하게 벌어지는 걸까요? 뭐가 캄보디아를 이런 범죄 소굴로 만든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이걸 뭐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단속을 엄청 강하게 하니까 생긴 풍선 효과 때문이에요. 아, 풍선 효과요? 네. 중국이 자국 내 온라인 도박이나 뭐 마약 생산 같은 불법 활동을 워낙 세게 누르니까 이 범죄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법망이 좀 허술하고 규제가 약한 곳, 예를 들면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 국가로 활동 무대를 옮겨간 거죠. 한쪽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러 오르는 것처럼요. 둘째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마약 생산 단속이 심해지니까 미얀마 쪽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동남아 국가들이 서로 가깝고
이동하기 편하다는 점이 범죄 조직들한테는 활동 반경을 넓히기 딱 좋은 조건이 된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막강한 자본력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가진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있었어요. 이 조직들이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를 아주 전략적인 거점으로 딱 짚고 세력을 계속 확장해 온 겁니다. 아, 원래 지반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더 무서운 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 그러니까 중국인까지도 범죄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하죠. 처음부터 돈 노리고 중국인 납치하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로 지난 7월에 중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납치 살해된 다음에 시신이 끔찍하게 유기됐는데 용의자로 잡힌 7명 전부 중국인이었어요. 자기들끼리도요? 네, 돈 앞에서는 뭐 국적 동포 이런 거 없는 거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다 합쳐지면서 캄보디아가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계속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텔레그램 채널에 무슨 컴퓨터 모니터랑 사무기기 박스 같은 걸 차에 막 싣는 사진, 영상 이런 게 올라왔다면서요. 설명에는 구역 내 회사들이 긴급 대피 준비 중 이렇게 적혀 있었다던데 이거 혹시 언론 보도나 수사망 피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려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이미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다음 행선지로는 라오스나 태국, 베트남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조직들이 활동했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파타야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 유인해서 보이스피싱 시키던 조직들이 검거된 적이 있거든요. 아, 이미 전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나라로 가더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비교적 쉽게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렇게 조직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해버리면 그 안에 갇혀있는 피해자들 찾아내거나 가해자들 추적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조직들이 이렇게 막 국경을 넘나들면 한 나라가 대응하는 걸로는 진짜 역부족일 것 같은데요. 현재 각국 정부, 특히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우리 정부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우선 가장 위험적으로 꼽히는 푸놈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이게 여행경보 4단계 중에서 3단계인데 사실상 여행금지인 흑색경보 바로 아랫단계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시아누쿠빌이나 보코산 같은 다른 위험 지역들도 경보를 더 올릴지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긴급한 용무 아니면 캄보디아 방문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경찰청, 법무부, 국정원까지 다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 급파하기로 했어요. 아, 합동대응팀이요? 네, 이 팀이 이제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들 만나서 수사 협조 요청하고 공동조사 진행하고 또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송환하는 절차 같은 걸 논의하게 될 겁니다. 현지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관리하려고 박일 전 주 레바논 대사를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현지 경찰 안에 한인 관련 사건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 공조 움직임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특히 미국하고 영국의 대응이 눈에 띕니다. 이 나라들이 캄보디아 같은 데서 카지노랑 여러 범죄 단지를 운영하면서 악명이 높았던 프린스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프린스 그룹이요? 네, 그 그룹하고 회장인 천즈라는 사람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공식 딱 지정하고 제재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인터넷 사기, 인신매매, 고문 이런 걸 저질렀다는 게 제재 이유였죠. 그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가 이 조직들한테서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1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 21조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영국 정부도 런던에 있는 이 사람들 소유 부동산 같은 거 약 1억 12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2130억 원 정도 되는 자산을 동결시켰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영국 가디언지가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있잖아요. 네네. 그 사건이 한국 내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는 점을 같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아, 국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움직임은 미국 재무부 조치인데요. 캄보디아의 후이휘안 그룹이라는 금융 서비스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범죄 조직들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도왔고 심지어는 북한이 해킹으로 훔친 가상화폐 처리에도 관련됐다. 이런 혐의로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아, 자금줄에 막는 거군요. 그렇죠. 범죄 조직에 돈줄을 쥐려는 국제적인 노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흘러야 조직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오창수 선교사님 경고가 떠오르네요. 뭐 구체적인 채용 절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현지에 오기만 해라, 취업시켜 주겠다 이런 식의 말, 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고수익 약속하는 제안, 이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온다는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캄보디아 현지 쓰레기통에서요. 한국 여권 포함해서 여러 나라 여권 수십 개가 그냥 무더기로 발견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돼서 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여권이요? 쓰레기통에서요? 네. 아니 일반 여행객이 멀쩡한 여권을 쓰레기통에 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상하네요. 이게 바로 현지에서 벌어지는 납치나 인신매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섬뜩한 증거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아니 도대체 납치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저런 위험한 나라는 절대 가지 말자, 정부가 아예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막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겠네요. 너무 쉽게 큰돈 벌 수 있다는 말 뒤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끔찍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뼈저리게 새겨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혹시라도 이런 유혹에 좀 흔들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위험성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우선 그 송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당국의 불법행위 혐의로 구금돼 있는 한국인이 63명이나 되거든요. 63명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부터 이게 범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온라인 스캠 같은 일에 가담한 경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는 조사를 받고 나서도 현지에 계속 남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이분들을 강제로 송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발적 가담자도 많군요. 그럼 피해자하고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명백한 납치 피해자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피해자 구조 작업 자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안전 여부가 확인 안 된 한국인이 8명 이상으로 파악됐는데 이분들 중에는 정말 납치나 감금 피해자도 있겠지만 또 자발적으로 갔다가 연락이 끊긴 경우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상황이 다 다르겠네요. 네, 개개인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정보 파악에도 한계가 따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범죄 조직들이 국경을 너무 자유롭게 넘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수사력만으로는 이들을 소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폴 같은 국제기구하고 긴밀하게 공조하는 건 물론이고 국가 간의 피해자 신원 정보나 지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국제수배, 적색수배 같은 걸 신속하게 내리고 이런 국제협력이 필수적이에요. 물론 경찰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의 이동 속도나 그 범위를 따라잡기가 현실적으로 좀 버거운 면이 있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그냥 수사공조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ODA라고 하죠. 공적개발 원조. 이런 경제협력 수단이나 아니면 경제안보 협력 틀 같은 걸 활용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 자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압박해야 한다. 네, 단순히 수사 인력 몇 명 파견하고 영사 지원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움직이는 조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좀 더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치안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국경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맞서려면 각국 정부의 노력과 국제적인 공조가 정말 필수적이라는 것.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경각심을 딱 갖고 스스로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오늘 저희는 YTN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계 범죄 조직의 충격적인 실태, 그 배경,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고수익이라는 미끼에 걸려서 끔찍한 현실에 내몰린 피해자들 이야기부터 계속 이동하면서 단속망을 피하는 조직들의 행태까지 참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범죄 네트워크는 단속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처럼 특정 지역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게 단순히 문제의 풍선 효과만 일으켜서 다른 곳으로 범죄를 옮겨놓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어떤 절박함이나 욕망 같은 취약점을 파고들어서 이익을 착취하는 이런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의 뿌리 자체를 뽑으려면 동남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더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오늘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무겁지만 또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